1883년 5월 서대필은 14명의 유학생 대표로 일본에 가서 6개월간 게이오 의숙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김옥균의 추천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 습득력이 남달리 뛰어난 서대필은 불과 6개월 만에 통역 없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84년 1월에 그는 일본군 하사관 학교에서 6개월간 군사 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사관학교 교장격인 장교 양성학교 사관장으로 봉직했습니다. 1882년 8월에 급진 개화파들은 이모군란 뒤처리를 위해서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민영익 등은 후쿠자와 유기치와 만났습니다. 그들은 유기치에게 감화되어 우리도 일본같이 개혁해야 된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이와 같이 후쿠자와 유기치는 드디어 개화파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은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을 어느 정도 개화시켜서 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 후에 이제 일본의 국력이 청보다 유리해질 때 조선을 점령하려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모군란 후 청군의 도움으로 대원군을 밀어내고 복권하게 된 고종과 민비는 친청 세력인 온건 개화파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은 청군이 조선에 주둔함으로써 많이 약화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일 세력인 개화파는 점점 권력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군의 흉포는 중국의 영향이 조선의 쇠약한 국력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개화파 인사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영익은 김옥균, 박영효 등과 절친한 사이였고 급진 개화파와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 구라파를 돌아본 후에 귀국하여 친민비 집권당인 친청 온건 개화파 쪽으로 이탈했습니다. 한편 박영효는 한성 판윤에서 광주 유수로 급기야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화파가 모든 권좌에서 축출되자 이 개화파는 일본 공사와 접촉하여 쿠데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시기를 염탐하던 중 마침 청나라와 프랑스가 베트남을 놓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자 조선 주둔군의 반인 1,500명이 본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한 개화파는 드디어 우정국 낙성식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낙성식 때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때 주위에 불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다음에 이들을 살해하고 고종을 경우궁으로 옮겨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개혁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경우궁으로 고종을 아련하러 찾아온 대신 11명을 고종 앞에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갑신정변입니다. 다음날 고종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고종이 황국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경우국은 협소해서 방어하기가 용이한 편이었으나 넓은 창덕궁은 진압군을 방어하기 힘든 궁이었습니다. 이곳에 고종을 오게 한 것은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청군 대장 원색에는 고종과 일본 공사 다케조에게 쿠데타 세력을 진압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케조에게 청군과 충돌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케조에는 개화파들과의 약속과는 달리 전혀 싸우지 않고 슬그머니 후퇴해버립니다. 12월 6일 3일 만에 쿠데타 세력은 원세계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되고 개화파는 반역죄를 지은 역적이 되었습니다. 황영식과 박영교는 청군에 의해 참살되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은 삼족이 멸하는 참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쿠데타의 주체는 조선 개화파들이었으나 사실상 이것은 청과 일본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쿠데타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화파를 돕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일본의 국력이 청과 정면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개화파의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재필은 사관생도와 쿠데타 병력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과 협조하여 요인 살해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쿠데타 진압군으로부터 궁을 수비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삼족이 다 죽거나 중형을 면치 못하는 대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친아버지 광효는 투옥된 후 자결하였고 어머니와 세 형제는 사약을 받거나 사람들이 살해했습니다. 부인은 친정을 찾아갔으나 아버지는 대역죄를 지은 죄인의 아내라고 집 밖에서 극약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기생으로 여생을 보내지 않으려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2살 난 아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딸은 노비가 되었다가 풀려났으나 행방이 묘연합니다. 보성의 친외가는 몰락했지만 생명은 부지했습니다. 사실상 갑신정변은 후쿠자와 유기치가 이끄는 일본 진보파가 김옥균을 앞세워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후쿠자와는 3년 동안 조선의 개화파를 지원, 기획, 지휘했다고 합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는 일본 진보파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개화파를 연결고리로 삼아 조선을 근대화시켜 일본이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구도에서 구미국가의 제국주의식 식민지화 정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망명 한 달 동안은 일본 측이 잘 보호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나 쓸모없는 신세가 된 조선의 망명객들은 결국 헌신짝처럼 버려집니다. 이제 갓 20살이 된 서재필은 앞뒤 가리지 않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 같은 자신의 경솔한 행위를 깊이 후회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위정 척사파들의 외세에 대한 경외감에 쌓여 있었는데 일본을 끌어들여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고 쿠데타 계획 자체가 허술했음을 뉘우쳤습니다. 자신의 불장난 같은 행위로 인한 가족 친지들의 참혹한 불행은 서재필의 가슴을 메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아무 죄 없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중죄를 가한 조국에 대한 증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들을 푸대접했고 더구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끊임없이 일본 정부에게 이들의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고종은 자객을 보내어 이들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서재필, 서광범, 박영효 이 세 사람은 일본에서 살기가 힘들어지자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피신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들이 1884년 12월 13일 인천을 떠나서 일본에 머무른 지 약 6개월이 되던 1885년 5월 26일에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에 6월 말에 도착했습니다. 공주의 남편인 박영효는 미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곧장 일본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서광범은 언더우드가 써준 소개장을 들고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이제 혼자 샌프란시스코에 남아서 어려운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볼래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인종차별은 극심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영어를 못했던 서재필은 직장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얻은 일은 광고전 붙이기였습니다. 보통 다른 일꾼들이 5마일 정도를 커버했지만 서재필은 무려 10마일, 약 2배를 커버하면서 전단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잡일을 하던 중 마침 윤치호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윤치호는 서재필에게 우편환으로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갑신정변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청과 일본이 싸워서 청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모군란 때 대원군을 밀어낸 친청 세력인 온건 개화파는 더욱 그 세력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테타군 진압 과정에서 공사관이 소실되었고 일본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빌미로 조선에게 손해배상 요구, 사과, 공사관 부지 제공 등을 약속받은 한성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진보파가 조선의 개화파를 앞세워 일으킨 정변을 청의 젊은 장군 원세계가 진압한 후 이용장은 자기 영토인 텐진에 이토 히로부미를 불러 텐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의 골자는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고 앞으로 파병을 할 때는 서로에게 통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885년 4월이었고 이 조약이 체결되는 동안 대원군은 같은 도시 텐진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동양 3국의 거물이 한 도시에 있었으나 국력은 그들의 입지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청일전쟁의 빌미로 이용하게 됩니다.